제가 지금 무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면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보 컨퀘스트 오브 해피니스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덮개 혹은 띠지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책을 볼라치면 다 벗기는 편이고요. 책 등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서 되게 놀랐는데 원래 다 읽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읽혀서 놀랐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철학서라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가 이제 우리 같은 이런 평민, 서민을 위해서 쓴 에세이인데요. 요즘 뭐 김미경인가 이미경인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 김창욱 이렇게 해가지고 딱히 전공이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러저러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계시는 연사들이 있잖아요. 뭐 덤윤스님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분은 성직자인데 이쪽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땐 또 다 이유가 있고 들어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끌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런 건 거죠. 이 행복의 정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유한한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 버트런트 러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버트런트 러셀이 더 발음 편한데 아무튼 이제 버트런트 러셀의 책 중에 어릴 때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감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거를 수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착각했던 거 보면 뭐 착각한 이유가 이 사람이 수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러셀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그 학제가 문과 이과가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고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수학도 물론 철학의 일부고 피타고라스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러셀이 먼지가 이 책이 이렇다 보니까 다 읽지 못하고 딱 요 부분만 딱 읽고 이렇게 쌓아뒀는데요. 그러니까 러셀이 이런 서양 철학사라는 제목을 감당할 수 있는 철학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출간되고 읽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말하자면 브랜드 가치, 이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얇은 이런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를 써주셨다. 자, 그래서 읽는데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2부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면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2부는 행복으로 가는 길, 즉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1부가 재밌었고요. 이제 이거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이 제일 재밌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자,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제 제가 절의 제목을 다 읽어드리면요. 자기 안에 갇힌 사람, 이유 없이 불행한 당신, 경쟁의 철학에 오염된 세상, 인생의 끝 권태, 질투의 함정, 불합리한 죄의식, 모두가 나만 미워해, 세상과 맞지 않는 젊은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그 1부의 제목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냥 제목만 봐도 다 공감될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너무 내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바깥을 봐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그냥 저 바깥에 비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 뭐 지금 벌써 나뭇잎이 이렇게 나무에 그 겨울눈이 이렇게 터지면서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해결된단 말이죠. 심지어 책을 읽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이 이유 없이 불행한 당신 요것은 원제가 바이러닉 언해피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런적 불행인데요. 이제 저는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해서 특히 이제 초기 도스옙스키를 하면은 낭만주의 미학을 많이 보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이런적인 세계고 옛날 번역으로 세계고 세계적인 슬픔 러시아어로는 미라바야 스코르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질 정도로 그 낭만주의 특히 후기 낭만주의 바이런 얘기하고 하면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냥 훅까지 잡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그냥 낙엽이 떨어져도 불행하고 뭐 꽃이 펴도 불행하고 녹음이 우거져도 불행하고 뭐 하다못해 꽃이 떨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아 내가 지금 자살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행 쪽으로 스스로를 자꾸만 몰아가고 스스로를 이런 바이런적인 비애에 시달리는 그런 캐릭터를 자꾸만 모델링하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말씀하신 그 이미경, 김미경 선생님 뭐 김창욱 이런 분들도 계속 하는 얘기 법륜스님도 그렇고 경쟁, 그러니까 비교죠. 비교와 경쟁. 그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질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 다 알만한 얘기들, 한편으로는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글을 풀어가는 방식이 유시민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 다음에 피해갈 곳이 항상 피해갈 만한 곳이 항상 들어있는 그런 어구를 구성을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되게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데 사실 이 걱정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근데 단서를 달더라고요. 예컨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지금 배우자의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단서를 달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대부분 우리 일상의 고민들은 다음과 같은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극복될 수 있다. 첫째,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별로 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셀이 얘기를 듣는 거는 자기는 강연이 너무 싫었대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강연 시작 전에 다리라도 부러지면 좋겠다. 그러면 강연을 안 가도 되니까. 이런 이제 최고급 학자도 이런 말을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라서 굳이 러셀을 읽지 않아도 뭐 되지만, 약간 허영이기도 하고 지적인 허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인데 철학자 러셀은 뭐라고 말했을까? 그 지적 허영이죠. 이제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히 이제 구체적인 예라든가 논의의 방식 같은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권태를 보면 사실 권태라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 좋은 건 아닌 거잖아. 나쁜 거잖아요. 따분하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우리에 가둬두면은 권태를 해요. 권태를 느끼죠. 하품을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축 처지고 늘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태의 어떤 역사 그런 걸 이제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주제는 원체 좋아해서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고 뭐고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녹화된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러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권태는 말하자면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일 수 있을 거예요. 권태에서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면 우울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 권태를 우울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건강 행복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고. 그건데 그 예로 드는 것들이 소크라테스, 칸트, 다윈, 마르크스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도 뭐 우리가 아는 독배며 뭐며 이런 극적인 순간들이 많지만, 일상 속의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그 아내랑 같이, 크산티페인가요? 아내랑 같이 뭐 악철하곤 하지만 산책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이제 공부하고 하는 어떤 일상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칸트는 뭐 한 번 더 상기하자면 케니스베르크에서 16km 이상은 바깥을 이렇게 반경 몇 미터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냥 자기의 그 데일리 루틴, 그 일상의 시간표를 쭉 유지를 하면서 권태롭다 싶을 만큼, 따분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이제 짜여진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갑자기 떠올랐는데, 하루키도 그렇고, 소설가 하루키도 그렇고, 하루키 소설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하루키의 어떤 생활 방식은 정말로 탐복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윈의 경우에도 비그로 타고서 세계 몇 년 돌았던 거 빼면은 대부분이 다 뭐 공부한 거죠. 연구하고 집필한 거고, 마르크스 역시나 우리가 아는 그 카렐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가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뭐 혁명을 추동하고 뭐 인터내셔널 뭐 몇 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여한 그 시간을 빼면 대부분은 그 런던의 도서관, 대형 박물관, 거기 도서관이 있나요? 아무튼 이제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권태가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더 행복에 우리를 가깝게 인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의 심리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질투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질투나 죄의식 이런 거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죄의식 많이 갖지 마세요. 이건 진짜 법륜스님 강연을 들으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을 가장 많이 가지는 대상은 대부분 다 가족일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이제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뭔가가 잘 안 될 때 이제 내 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힘들어할 때 아이 때문에 너 탓이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될 거였어라고 하고, 왜냐면 이 경우에 남편은 적이 아니라 유일한 친구거든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래서 제가 현명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현명한 척이라도 하게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현명이라는 어떤 상태에 가까워지는 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 불필요한 죄책감 이런 거 진짜 우리를
병들게 하죠.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거고. 그리고 질투인데요. 기형도의 그 유명한 시 질투는 나의 힘. 여기서 러셀은 질투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그래서 이걸 제 식으로 좀 풀면 저거는 나보다 힘도 세고요. 잘 잡아요. 사냥도 잘하고 재수없는 거예요. 질투가 나죠. 다른 거 이제 점점 마찬가지로 쟤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수학도 더 살살살 잘 풀고 말이지 뭐 청동기 시대면 삼국시대면 싹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질투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쟤는 아버지가 막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뭐 이렇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투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인간은 뭡니까? 다 평등하고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이념들 사실 그런 것들이 생각하면은 질투에서 나왔을 거예요. 불평등에 대한 의식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후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가지고 고르게 만들자. 네, 인간은 평등하다. 뭔 근거로 평등하다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다. 뭐 어디까지? 뭔 근거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 또 그걸 문제 삼자면 제가 올겨울에 영화를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밀려든 영화를 쭉 보고 있는데 개츠비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개츠비를 보면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소설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2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대사 중에 그 톰 부캐넌이나 이 패거리들이 얘기하면서 요즘 세상이 엉망이 되고 있다. 흑과 백이 결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패거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쟤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은 입에 담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속으로만 생각해도 이거 나는 너무 PC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너무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발언인데요. 그게 그냥 서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자유, 뭐 평등, 박애, 지금 프랑스 혁명의 3그 요소인데 그런 것 세 정신인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개발해낸 거죠. 이거 여러분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질투라는 것도 마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질투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것도 다 재밌게 썼어요. 모두가 나만 미워해. 이거는 이제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신질환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피해의식, 열등감,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상과 맞지 않은 젊은이는 이제 여러 그 가능성이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청년 어린이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제도 안에서 잘 섞이지 못하고 퇴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천재들은 다 어떤 성취를 낸 천재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천재의 씨앗이 있었지만 이러저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피워보지 못하고 사장된 천재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점에서 진짜 영국 철학자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러셀이 출신지는 웨일즈입니다. 웨일스인데 어쨌거나 이제 쭉 런던에서 영국 잉글랜드에서 생활했고 이제 죽을 때도 그렇게 죽을 때는 웨일즈에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영국식 그 건강한 그런 이제 사고방식에 되게 잘 맞고 그것도 예를 드는 게 모든 살인 사건은 다 밝혀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밝혀진 살인 사건만 보니까. 아예 이것이 사건으로 확정되지도 못한 살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핵여병자라든가 뭐 등등 그런 경우에는 누가 죽어가지고 지금 러시아 보세요 여러분. 푸틴이 결국 나발리를 그렇게 했는데 시신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솔직히 이거 나발리는 워낙에 거물이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이런 죄송하지만 잔챙이 같은 이런 인물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처리를 하고 저기 시베리아 얼음판에 던져 놓으면은 평생 진짜 빙하기 한번 돌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